간병사 교육과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최보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간병사 교육과정을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게 될 텐데요. 강의 수는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병에 필요한 모든 지식, 그리고 간병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간병하게 될 대상은 누구인지 포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사의 정의 부분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간병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이 간병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간병사의 정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게 되면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케어하는 것, 혹은 수발을 드는 것, 시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환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불편한 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건강이 불편하다고 하는 환자를 포함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를 보살피거나 케어하는 것, 수발하거나 시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러분, 케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케어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보호, 시중,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실에서 장기적으로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정신이 조금 불편하여 우리가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 대한 시중을 드는 것과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가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케어, 보호는 누가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보호라는 개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와 일상생활 보조 활동을 하는 것이 간병사의 가장 큰 업무이면서 간병사를 정의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속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문제, 그리고 신체 문제로 홀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정신질환자라고 하면요, 흔히 우리가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무섭기만 합니다. 그렇죠? 조현병 환자들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이런 정신질환자는 매스컴에서 비춰진 무서운 모습보다는 여러분, 실제로는 굉장히 순수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이 오래적으로 만성화가 되면요,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면서 간단한 일상생활을 활동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 캐치해 주셔야 될 것은, 내가 간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 정신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이 간병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병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간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의 일상활동을 다 도와주거나 수발을 들거나 시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능, 역할은 최대한 살려주면서 보조하는 것이 간병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상활동을 수행하여야만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기능이 최대한 최적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발을 들거나 시병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체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건강, 정서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총체적인 보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능을 채워줘야지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족한 신체 기능과 더불어 여러분 장기간으로 요양시설에 지내야 되거나 그리고 장기간으로 몸이 불편해서 병실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혹은 분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총체적인 보조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간호하거나 혹은 이렇게 간병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이런 영역까지 함께 총체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보세요. 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1번 내용에 속한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기능 수준을 최대한 끌어줄 수 있는 것이 재활의 시작입니다. 자, 재활을 하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신체 기능이 좋아져서 병원 밖을 나가서 혹은 요양시설을 나가서 사회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죠. 사회적으로 다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수준을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 또한 그 잔존 능력, 남아있는 건강의 능력, 잔재되어 있는 남아있는 능력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간병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세요. 합병증 예방, 보조활동, 그리고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병실에서 장기간 침상 안정을 취하고 있거나 혹은 가정에서 뭔가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다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영영 이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우울감이나 분노감이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환자는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사람 다시 사회 복귀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의 경제활동 수행을 가능하도록 해서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가족들은 처음에 누군가를 부양해야 되거나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생기게 되는데 보세요. 자신들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만 이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당장 내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 업무에만 뛰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병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은 단순히 한 사람만을 보조하고 도와주거나 케어한다는 의미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이토록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간병해야 되는 그 대상, 산모가 될 수도 있고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고 호스피스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보조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은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큰 버팀목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살펴보세요. 간병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간병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쵸?
병원에서 누워있는 환자 혹은 병원에서 생활해야 되는 환자, 크게 다쳐서 침상안정을 해야 되는 환자, 이런 환자만을 내가 간병하고 보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요. 간병의 대상은 그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외상 환자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게 되는 간병 대상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혹은 어딘가에서 어떤 고층 건물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이토록 큰 외부의 압력,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신체 손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외상 환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통사고가 났거나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은 그 건강이 침해된 수준이 상당하겠죠. 그렇죠? 다발성 골절, 그리고 심각한 신체에 위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중증 외상 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체의 팔, 다리를 비롯해서 골반, 그리고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머리, 이런 부분을 다발적으로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출혈, 쇼크 등이 발생한 환자가 이 중증 외상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일수록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외상 환자들일수록 간병사를 필요로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간병 업무를 처음 진행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이런 외상 환자에 대한 보조 활동을 수행하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란 신체의 여러 부분을 크게 압력, 외력에 의해서 다쳤기 때문에 많은 보조 활동이 필요한 환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다량의 출혈, 혈압 저하, 저혈압이 나타나면요. 심각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 직전에 여러분 이 병실에서 이렇게 이제 겨우 구조가 돼서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간병의 대상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는요. 만성질환 환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성질환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 심장병, 뇌졸중, 그 다음에 관절염과 같은 예전에는 흔히 성인병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 간병 만성질환 환자에 속하게 됩니다. 봅시다. 심장병이 있거나 뇌졸중, 중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중풍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 이런 환자들이 왜 우리 간병 대상의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간 것이냐면요.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가 않죠. 출산율은 낮은데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어서 고령화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추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만성질환에 걸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합니다. 몸이 튼튼해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내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연령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에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병하셔야 되는 사람이 꼭 병원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만성질환 환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거나 혹은 뇌졸중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심장병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심근경색, 협심증 이러한 내용들이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여러분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예요. 뇌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은 뇌혈관이 파열됐거나 그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 환자, 그 다음에 여러분 노화가 되면 무릎 문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근골격계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환자도 우리 간병사 선생님들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학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내용 한번 보세요. 정신질환자도 우리 간병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지 못한 사회 풍습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뇌에 있는 호르몬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다 보면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흔히 하는 것들이 있죠. 식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라면은 빨래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하루에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청소하는 것들, 요런 일상 활동들이 많이 어려워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병원에 길게는 20년 동안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태어나고 나왔어요. 태어나고 나와서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보조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질환자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간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번째가 산모입니다. 자, 여러분, 산모는요, 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혈 문제, 쇼크 문제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확률도 높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산모, 임신했을 때,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산욕기부터 몸이 회복되어가는 그 산욕기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산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병해야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병의 대상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봅시다. 자, 간병의 대상 5번째입니다. 신생아, 그렇죠?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으니 신생아가 나타나겠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보통요, 여러분, 산모를 케어하러 간다는 것은 산모 옆에는 항상 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산모를 간병하러 왔다고 해서 산모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산모,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간병의 총체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건요. 단편적인 지식이나 단편적인 활동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병해야 될 이 대상자들, 그 다음에 그 대상자들은 누가 있어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있듯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우리가 여러분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6번째 노인, 그쵸? 아까 우리 살펴본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 만성질환 어떤 거 있었죠? 심장병, 뇌졸중, 그 다음에 골관절염 같은 문제도 이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 그 다음에 노인 하면은 또 떠오르시는 거,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7번 내용 보세요. 호스피스 시설 환자도 우리가 간병해야 되는 대상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호스피스 환자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호스피스는 질병을 치료하러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로 말기암 환자들과 같은 이런 이제 생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내가 뭔가를 케어를 받고 이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지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그런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환자들까지도 우리가 간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이 간병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앞으로 여러분 이 간병사 20강을 통해서 우리가 신생아에 대한 간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외상 환자에 대한 간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매 환자, 만성질환 환자, 그 다음에 호스피스 시설 환자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총체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강을 수강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어떠한 간병 대상자를 만나건, 병원이 아닐 수도 있죠. 가정이나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간병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간병을 할
대상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학습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한 번 더 봅시다. 간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또한 우리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학습이나 지식 습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간병사의 이제 활동 영역을 봅시다. 우리가 간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 활동하게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시죠? 봅시다. 간병사의 활동 영역은 첫 번째 바로 병원이나 의원입니다. 자, 병원이나 의원에서 12시간 혹은 24시간 동안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병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우리가 흔히 간병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 병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활동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설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요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양시설입니다. 자, 요양시설은요, 여러분, 이렇게 노인이나 이런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입원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정신질환자들도 신체 기능 퇴화와 함께 인지 기능 저하 때문에 일상활동 수행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에서 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봅시다. 가정간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간병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병원이나 의원이나 시설에만 있지 않아요. 집에서 아직까지 간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이 서비스를, 가정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에서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요, 가족의 직장 생활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생활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병사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간병의 대상이 있는 가정에서 활동을 수행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 이 간병할 사람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에서 내가 간병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유심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봅시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가정봉사원 시설이 있어요. 우리 간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좋은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시설이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병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 이것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우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산후조리원. 그렇죠?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산모들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때 이 산후조리원에서도 출산 직후에 산모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우리 선생님들을 필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배우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내가 활동해야 되는 곳이 꼭 병원뿐만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요양시설, 가정, 그리고 넓게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간병 전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질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함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노인을 간병할 거예요. 근데 노인을 간병할 건데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간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일상 보조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딱 그 수준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병사, 좀 더 내가 환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질병에 대한 지식을 함유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저와 함께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간병사 자기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하고 내가 이 사람의 시중을 들고 이런 역할들이 어때요? 상당히 많이 지치고 에너지 소모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사의 컨디션, 나의 컨디션, 그리고 나의 이 활동이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우선 나 자신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내 기분 상태, 나의 오늘 컨디션 상태, 나의 신체 상태에 따라 내가 간병해야 되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죠. 왜요? 간병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그 환자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신체 정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에 대한 지식을 함유하는 것. 내 자기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유념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 인간관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고 그 다음에 환자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병원에는 그 환자를 간호하러 오는 간호사, 의사 아니면은 그 부수적인 인력들 있죠. 보조적 인력들.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대화를 할지라도 가족들이랑 의사소통할 때도 어때요? 조금 더 내가 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해서 가족들에 대한 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우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도 있는데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좀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간병 업무조차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사거나 혹은 내가 좀 마음이 상하게 될 일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국제 인력이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꼭 이제 지금 이 간병사 과정을 들으시는 분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인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병원에 나가 보시면 중국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국제 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환자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과 또 의사소통할 때 이런 능력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의료인의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병원에서 제가 의료인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병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일하시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의 종류 정도는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페이지 첨부한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간호사 역할 보세요.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간호하거나 보조 진료를 수행하거나 교육 상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를 제일 많이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간호사는 업무 보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영영 선생님 혹시 우리 오늘 환자분 이렇게 약 드시는 거라든지 그다음 어디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간호사가 업무를 보조해주는 우리 간병사 선생님들께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랑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겠구나. 이런 거 유심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에는 우리가 아는 의사, 이 의사에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산사, 의사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의사 봅시다. 의사는 의료나 보건 지도를 하는 사람이고요. 한의사는요. 한방의료나 한방보건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그 다음에 구강보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조산사는 조산,
인부, 해산부에 대한 보건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료인, 병원의 의료인 중에서 특히 우리는 누구? 간호사에 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강은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간병사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병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병원에서 마주하게 될 때 혹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요. 이제 실전입니다. 기본 간병에 대해서 학습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병하실 때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